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드디어 역대 최고치 경신 행진을 멈췄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큰 폭은 아니지만 소폭으로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는 반대로 0.77% 오르면서 39,134.76을 기록했고요. 나스닥은 0.79% 하락했습니다. 가장 하락폭이 컸는데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핀비즈맵 보면서 아실 수 있습니다. 0.79% 하락하면서 17,721.59로 장을 마쳤고요. S&P 500도 0.25% 빠지면서 5,473.17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S&P 500 핀비즈맵으로 바로 가보면요. 네, 보시는 것처럼 지수상으로는 사실 그렇게까지 큰 움직임은 아니었는데 저렇게 엔비디아와 애플이 새빨갛게 떨어지니까 정말 존재감이 크죠. 이틀 전에 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에 등극한 엔비디아. 간밤에는 3.5% 급락하면서 다시 시총 1위 자리를 마이크로소프트에 내줬습니다. 주가는 130.7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사실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에 몰린 매수세가 워낙 숨가빴다 보니까 차익을 실현하고 가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종목들은 대체로 엔비디아와 함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주요 AI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와 델 테크놀로지의 주가도요. 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자기가 운영하는 AI 스타트업이죠. xAI의 슈퍼컴퓨터에 이 회사들의 제품을 쓴다고 밝힌 영향이 있어서 장중에는 사실 급등세가 나타났었는데요.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의 사실상 유일한 대항마 AMD는 급등했습니다. 월가의 파이퍼 샌들러가 하반기에 최고 추천주로 AMD를 꼽은 게 영향을 줬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최근 AMD의 경영진으로부터 AI 가속기 MI300 등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들었다면서 AI 칩 외에도 AMD의 서버와 PC 사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또 이미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은 너무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 보니까 다른 것들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들어서 172%가 올랐는데요. AMD 주가는 17%밖에 오르지 않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파이퍼 샌들러가 하반기에 최고 추천주로 AMD를 꼽은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무튼 AMD 정도를 제외하고는 주요 반도체 종목들이 대체로 급락하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가까이 급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던 핀비즈맵에서 엔비디아만큼 빨갛게 떨어진, 엔비디아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버금가게 빨갛게 떨어진 애플도 궁금하죠. 중국에서 AI폰의 판매가 무산될 수 있다는 소식 때문에 급락했습니다. 간밤에 2.15% 빠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중국에서는 AI가 탑재된 핸드폰을 출시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도한 겁니다. 중국이 보안을 이유로 외국 업체들의 AI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최근에 모두 117개의 생성형 AI 제품을 승인했지만요. 모두 중국 업체 겁니다. 외국 업체 것들은 국가 보안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애플은 AI가 탑재된 아이폰을 중국에서 출시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중국에서만은 중국 회사와 합작하는 방법으로 AI폰의 출시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애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입니다. 그런데 AI가 탑재된 아이폰을 출시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사실 최근에 오랜만에 돌아온 애플의 랠리는 애플 생태계 소비자들이 드디어 구형 기기를 AI가 새로 탑재되는 신형 기기들로 교체할 거란 이른바 애플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거의 20% 가깝게 차지하는 중국에서 AI폰을 출시할 수 없게 된다고 하면 일단 사이클은 사이클일지 모르겠는데 슈퍼사이클은 좀 어렵겠죠. 네, 여기서 종목판으로 가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 종목판에서 문제적인 종목들 좀 본격적으로 좀 보여드리는데요. 늘 우측 상단에 드립니다. 오늘은 니콜라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니콜라 무려 31.46%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요 0.33센트입니다. 그러니까 1달러가 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달러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니콜라는 30대 1 역주식 액면 분할을 추진하는 걸로 알려지면서 이런 폭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역액면 분할이 뭐냐? 말 그대로 있는 주식들을 합치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최근에 발표했던 주식 분할 10분의 1로 분할하는 것과는 반대. 말 그대로 있는 주식들을 다 합쳐서 붙이는 겁니다.
주가를 1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는 일종의 꼼수입니다. 이 회사가 너무 오랫동안 주가가 1달러 밑에 있다 보니까 지금 상장 폐지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니콜라는 지난 4월 9일 이후로 주가가 1달러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나스닥은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이 주가를 최소한 1달러로는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달러 밑에 있으면요, 거래소가 회사에 180일 이내에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통지서를 보냅니다. 그러고도 나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상장 폐지됩니다. 니콜라가 진짜 말 그대로 지금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인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 어떻게 주가를 억지로 끌어올리느냐. 그러니까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는 뉴스를 뭔가 내놓거나 아니면 니콜라가 하겠다는 것처럼 역액면 분할을 실시하는 거죠. 그런데 니콜라로서는 지금 역액면 분할을 하겠다는 게 투자자들이 결국 받아들이기에는 니콜라에겐 지금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하나도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이 역액면 분할 소식이 알려지면서 니콜라는 회생이 불가능하겠구나 보고 그야말로 앞다퉈서 니콜라에서 돈을 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도 간밤에 또 2%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이거는 투자사 RBC가 로보택시 사업이 쉽지 않을 거라고 분석하면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의 293달러에서 227달러로 하향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지금 주가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큰 폭의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투자 등급은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거란 등급을 유지하기는 했습니다. 사실 이 로보택시가 그야말로 테슬라에 있어서는 캐시카우가 될 거라는 기대는 상당히 크고요. 올해 8월에 내겠다는 게 일론 머스크의 장담이었는데요. 그 후로는 관련해서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시우드처럼 결국은 몇 년 뒤에 결국은 이 로봇택시로 인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의 15배까지 갈 거라는 전망을 내놓는 것도 있지만요. 대체로는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로봇택시로 돈을 벌기 힘들다라는 곳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의 테슬라를 바라보고 있는 분위기가 큽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이 환율 관찰국에 중국과 일본, 타이완 같은 나라들 7곳을 지정했고 한국은 2년 연속해서 제외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로 7년 동안 환율 관찰국이다가 지난해 11월에 제외됐고요. 이번에도 빠졌습니다. 네, 이거는 미국이 한마디로 달러에 비해서 너무 통화가 약세인 나라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세게 한다고 하면서 너 주시하고 있어, 압박을 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를 보고 또 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를 보고 있으면서 12개월 중에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 분석 대상이 되고요. 두 가지만 해당하면 관찰 대상국이 되는데요. 일단 우리나라는 이 중에 아무 데도 해당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대미 흑자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2년 연속해서 빠져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경기 둔화 조짐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분기의 미국 경상수지 적자는 2,376억 달러로요. 전분기 대비해서 159억 달러, 7.2%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GDP에서 경상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4분기에 3.2%에서 3.4%로 확대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네, 여기서 금리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여기서 금리 함께 살펴보면요. 네, 미 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 모두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올랐습니다. 곧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다른 통화들에 비해서는 어쨌든 달러가 강세로 보이는 상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그야말로 미국을 기다리지 못하고 전 세계가 금리 인하에 하나둘씩 속속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국채 2년물 금리는 이제 4.74% 바로 밑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10년물은 4.3%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4.261 기록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간밤에 동결했습니다. 다만 완화적인 금리 동결로 해석되기는 합니다. 지금의 연 5.2%의 기준금리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다음 달 4일 총선까지 영국의 기준금리는 5.25% 그대로 유지될 거고요. 다음번 통화정책위원회는 8월 1일에 열립니다. 영국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어제 영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영국 중앙은행의 공식 목표치인 2%에 3년 만에 도달했다는 통계가 발표된 뒤에 나왔습니다.
사실 영국 물가는 거의 두 자릿수까지 치솟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서서히 내려와서 마침내 목표치에 도달하긴 했는데요. 영란은행은 물가 안정세가 좀 더 뚜렷한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고 봤습니다. 우리는 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될 거라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영란은행 총재도 얘기했습니다. 영국은 사실 너무 물가 상승세가 가팔랐던 지역이어서요. 오히려 상대적으로 2%로 돌아오는 게 약간 더 빠른 느낌도 있습니다. 다만 금통위원들의 의사록을 보면 동결 의견을 낸 일부 의원들이 이번 결정에 대해서 정교하게 균형을 맞췄다고 언급했고요. 이거는 앞으로 영란은행에서도 금리를 인하하자는 의견이 늘어날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게 주요 언론들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간밤에 스위스가 또 금리를 내렸습니다. 올해 벌써 두 번째 금리 인하입니다. 이렇게 미국을 기다리지 못하고 주요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내리는 모습 또는 완화적인 금리 동결을 하는 모습들이 속속 나타나면서 간밤에 달러 인덱스는 약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유가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유가 함께 살펴보면요.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는 0.7% 오른 배럴당 82.17달러, 브렌트유는 0.8% 오른 배럴당 85.71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브렌트유 야금야금 상당히 그동안 많이 올랐죠. 이것도 역시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데이터가 나오면서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지정학적인 우려도 다시 조금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석유 인프라에 드론 공격을 이어간 데다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승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인 위험이 다시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죄송합니다. 저희 여기서 미국 대선 소식 오늘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박빙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보다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폭스뉴스의 여론조사긴 한데요. 바이든 지지 50%, 트럼프가 48%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재판에서 나온 유죄 판결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인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디스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하고 만약에 공화당이 하원까지 장악을 하게 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단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 경기를 자극할 거고 또 이민 정책을 강화하는 게 고용시장의 과열을 유발해서 인플레이션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미국의 그 고용시장 과열이 쿨다운되고 있는 건 이민이 다시 들어오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가장 좀 힘을 얻고 있죠. 이민 정책을 다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서 강화한다고 하면 결국 임금 상승률 급등으로 인플레가 다시 불을 지피어지는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국이 EU의 전기차 관세 폭탄, 이른바 전기차 관세 폭탄 조치에 맞춰서 EU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U산 유제품에도 조사를 검토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EU가 곧 매기겠다고 하는 전기차 관세에 대한 맞불 조치로 해석되는 모습입니다.